현재 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80년 만에 엄청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홍수 피해에 대한 회복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태국 정부와 시민들은 그동안 재난을 극복했던 상황들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라고 해요. 런던의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벌 위기와 경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자연재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적힌 강의실의 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은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자연재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오늘은 역사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약 2,10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일본 GDP의 4%가 감소했죠. 교수님은 화면에 피해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쓰나미로 인해 약 12만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27만 채 이상이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도요타와 소니 같은 대기업들도 몇 달간 생산을 중단해야 했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후쿠시마 원전 사진으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약 15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농수산물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만 약 1,9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2011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성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80km의 강풍과 함께 최대 8m 높이의 폭풍해일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뉴올리언스의 침수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뉴올리언스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도시의 제방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루이지애나 주 전체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였죠. 보험 청구액만 해도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피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뉴올리언스의 핵심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연간 1,000만 명이 찾던 관광객이 2년 동안 20% 수준으로 떨어졌죠. 호텔, 식당,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시설의 80%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재해 전 5.8%에서 15%까지 치솟았어요. 미국 정부는 복구에 10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총 1,200억 달러의 복구 기금을 투입했지만 2015년까지도 뉴올리언스의 인구는 재해 이전의 80% 수준에 그쳤죠.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회복이 더뎌 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주요 재난 사례를 설명하시며 중국 스촨성의 위성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대지진은 중국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입니다.
약 1,4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당시 중국 GDP의 약 3.6%에 해당했죠. 교수님은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넘어가셨어요. 스촨성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었죠. 지진으로 인해 약 5만 개의 공장이 파손되었고 1만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산업단지의 45%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중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8% 감소로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입니다. 스촨성은 세계 휴대폰 부품의 20%, LCD 패널의 15%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이들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애플, 삼성,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었죠.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농업 피해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스촨성은 중국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지이자 쌀과 밀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약 700만 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축산시설의 60%가 파손되었죠. 이로 인해 중국 전역의 식품 가격이 평균 23% 상승했고 이는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복구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3년간의 재건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복구에는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약 1,5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부채도 크게 증가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복이 더뎌 지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최근 상황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태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 사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태국 남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죠. 나콘시 탐마랏, 송클라, 파탈룽 등의 지역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주요 관광지들이 침수되어 관광 수입이 급감했고 농업 생산량도 크게 줄었죠. 수출용 고무 농장들이 피해를 입어 세계 고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초기 피해액만 약 50억 바트로 추산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이번 홍수의 경우 태국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지역까지 위협받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의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표정이 더욱 진지해지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통계였죠. 최근 6개월간 태국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린 강도 사건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범죄의 배후에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의 한국 식당 3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치앙마이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고의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의 시작은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범죄 사건들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밀매, 조직 범죄 가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밀반입과 유통에 태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교수님은 관련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250%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태국인 관광객과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이는 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도 보여주셨어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를 태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여행 보이콧 운동이 퍼졌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한국인을 향한 보복성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죠. 결국 한국 외교부는 태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원래대로라면 즉각적인 구호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했죠. 과거 2011년 대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저번 달에는 한국 구호단체 직원들이 태국 현지에서 위협을 받는 사건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재난 구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죠. 이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뒷자리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국 유학생 차라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과 문화를 망치기만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움도 주지 않고, 이게 말이 되나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유정이가 차분히 손을 들었죠. 차라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정이가 태블릿을 들어 자료를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한국의 지원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재난 발생 48시간 이내에 긴급 구호품과 120만 달러의 현금이 지원되었어요. KOICA는 의사 15명, 간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즉시 파견했고, 이들은 푸켓 지역에서 3주간 머물며 2,0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치료했죠. 특히 푸켓과 끄라비 지역의 학교 8곳과 주택 200여 채의 재건을 도왔는데, 이는 당시 피해 지역 복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정이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는 지원 규모가 더 컸습니다. 한국 정부는 첫 단계로 50만 달러의 구호 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추가로 100만 달러의 복구 기금을 제공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들의 참여였죠.
삼성전자는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에 이동식 가전제품 응급서비스센터 10곳을 설치해 3개월간 운영했고 총 1만 5천 대 이상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했어요. LG전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에 참여했는데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세탁기와 냉장고 약 8천 대를 무상으로 수리했죠. 유정희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원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 50만 장과 PCR 진단키트 2만 개를 지원했어요. 두 번째로 K방역 경험 공유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태국의 400명 이상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방역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감염병 전문의 5명이 방콕의 주요 병원을 3개월간 순회하며 현장 교육을 진행했고 이는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의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가 포함된 유정희의 설명에 교실 안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분명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무의미해 보였죠. 차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유정희는 차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고 계속했어요. 2018년 태국 유소년 축구팀 동굴 고립 사고 때도 한국은 구조기술과 장비를 지원했어요. 그 이후에도 동굴 구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고요. 태국 재난방지국의 공식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정희는 마지막으로 KUICA의 태국 지원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은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총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술 이전, 인력 파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죠. 이런 사실들을 무시한 채 한국이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라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유정희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정적인 대립이 어떻게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잠시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자 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재난방재청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은 상세한 피해 통계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홍수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50억 바트였던 추산치가 불과 3주 만에 120억 바트를 넘어섰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콘시 탐마랏 지역의 관광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억 바트에 달합니다. 농업 부문의 피해도 심각한데 고무 농장 8,000헥타르가 침수되어 20억 바트의 손실이, 쌀 경작지 1만 2천 헥타르의 침수로 10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경제연구소의 분석 보고서를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셨어요. 방콕 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구호 지원이 있었을 경우와 없는 경우의 복구 기간이 크게 차이납니다. 한국에 지원이 있었다면 KUICA의 재난 복구 전문가팀 파견과 응급 복구 장비 지원으로 8개월 내 주요 기반 시설 복구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하지만 현재는 최소 1년 6개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수님은 산업단지 피해 현황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산업단지의 피해입니다. 현재 송클라 산업단지의 전자부품 생산 라인 60%가 가동을 중단했고 이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요. 태국 중앙은행은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약 80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차질로 인한 손실 45억 바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계약 위약금 35억 바트가 포함되어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을 담은 현지 언론 보도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국제 협력 실패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방콕 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8%가 이번 홍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송클라 지역의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죠. 특히 과거 한국의 지원을 받았던 2011년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하원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도 공유하셨어요. 야당은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결국 태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현재 정부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24%까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방콕 시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외쳤고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쏘리투코리아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반한 감정을 조장했던 일부 태국 인플루언서들이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차라를 포함한 교실의 태국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이처럼 태국 사회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감정적 대립은 항상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는 분명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파타야의 한국 식당 2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죠.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지원을 보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민 수용소에는 8만 명 이상이 대피해 있고 식수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구 자금 부족으로 임시거처 건설도 지연되고 있죠. 이전 같았으면 한국의 구호단체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텐데 말입니다. 차라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세상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갈 때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의 강의를 되새겨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어느새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인도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된 것 같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역대급 홍수 피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에도 태국에 대해 손길을 내밀고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태국인들이 먼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태국 내에 있던 한국인들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로 기업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 기업이 사라진 태국은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태국은 한국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는 조이라고 해요. 오늘 세계국제학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서둘러 자리를 잡았어요. 교수님께서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과 태국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저도 펜을 꺼내들며 귀를 기울였어요. 이 수업은 항상 현실적인 사례를 다루어 흥미로웠거든요. 교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였죠.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간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를 띄우셨어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한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었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조직은 최소 2년 동안 활동해왔으며 그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셨어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부산의 한 공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취업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위조된 서류로 취업해 일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구성된 조직 폭력배가 현지 업소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고 심지어 한국인 업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도 이런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결국 입국 심사 강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국제관계에서 개별 사건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재정 능력 증명, 체류 목적 상세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절차가 추가되었죠. 이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몇 시간씩 입국 심사장에서 기다려야 했죠. 이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태국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처음에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책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태국 정부도 일정 부분 이해를 표했죠. 하지만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여러 태국 SNS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 한국에 가지 말자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작은 정책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결국 이 상황은 태국에서 한국인을 더 이상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이콧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죠. 한국 제품 불매 운동, 한국 음식점 불매, 심지어 K-팝 콘서트 취소 요구까지 있었어요. 이 사태는 곧 경제적인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급감했고 태국 내 한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태국 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도 이 상황에 영향을 받았죠.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 영향도 있었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를 시도했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미 악화된 국민 감정을 단시간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았어요. 국가 간 갈등의 심각성을 실감한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의 단절, 외교 관계의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런 갈등이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양국 간의 무역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한국 관광객들의 태국 방문이 줄어들겠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유학생 수파판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된 기색이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 기업들이 없어도 태국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태국의 경제력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세를 따지면 태국이 최고라고요. 수파판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어요. 교수님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하셨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파판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태국은 이미 관광 강국이에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도 중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충분히 경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죠. 쌀, 고무, 열대 과일 등의 수출만으로도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파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우리 태국의 제조업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생산에서 한국을 곧 따라잡을 거예요. 방콕은 이미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세계적 수준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수파판의 주장은 점점 더 과장되어 갔어요. 사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왔거든요. 이제 우리 스스로 산업을 일으키고 성장할 기회가 온 거죠. 10년 안에 태국의 GDP가 한국을 앞지를 거예요. 강의실은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한국 학생 예나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수파판 씨,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어요. 또한 태국의 많은 산업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태국 관광청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태국의 관광 수입이 70% 이상 줄어들었어요. 특히 파타야나 푸켓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는 그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났죠.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수만 명의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직접 고용만 2만 명이 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져요. 게다가 이런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태국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 이전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태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식품, I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해 있죠. 이들은 태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술 제휴를 맺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파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의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CSR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이는 태국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거죠. 수파판 씨, 태국의 경제 성장과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의 협력, 특히 한국 기업들의 역할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양국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예나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 기업들이 태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가 감소하고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의 노동력이 더 저렴하고 젊다는 점이에요. 둘째, 베트남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셋째,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가까워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제적, 지리적 요인들 외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 간의 신뢰와 관계입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가 많이 손상되었어요. 기업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원합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외교적 마찰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양국 관계의 회복과 신뢰 구축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이제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빠져나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고용 문제입니다.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직접 고용만 약 15만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5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의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태국에 가져와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 감소 문제입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품 중 상당수가 수출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떠나면 태국의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관 산업의 붕괴 위험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태국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이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감소 문제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마지막으로 국가 이미지 문제입니다. 주요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은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는 관광객 감소나 국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래도 교수님, 태국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관광지로도 유명하니 한국인이 없어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받으면 돼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사실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항상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더 품위 있는 유럽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우리 태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태국은 이미 비밀리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곧 우리만의 전기차와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일 거예요. 한국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이죠. 교수님은 수파판의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의 표정은 안타까움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수파판 학생,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 태국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교수님은 화면에 몇 가지 뉴스 기사와 통계 자료를 띄우셨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위들로 인해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주시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죠. 가장 충격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행위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변이나 사원, 심지어 쇼핑몰 바닥에 대소변을 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방콕의 한 유명 사원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아침 사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오늘은 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파타야의 해변 상인들은 아침마다 모래사장을 청소하면서 관광객들이 남긴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파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서 태국의 관광 산업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유타야 역사공원에서는 고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위생이나 예의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태국의 많은 관광지가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 보호구역이에요. 이런 곳에서의 무분별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태국 관광청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태국 관광업 종사자의 80% 이상이 한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체로 예의 바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적절한 소비를 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수파판이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곧 한국을 추월할 거예요. 수파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파판의 주장이 끝나자 교수님은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켜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는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한 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인터뷰입니다. 화면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10년 동안 한국 전자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회사 덕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회사가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젊은 남성이 인터뷰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첨단 기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기술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노인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우리 마을에 한국 공장이 들어오면서 젊은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공장이 떠나고 나니 마을이 다시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회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상점 주인이 말했어요. 한국 회사 직원들이 우리 가게의 단골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매출이 반 이상 줄었죠. 한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수파판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죠. 교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서로 의존적입니다. 한 나라의 행동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국제관계는 단순히 정부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고 서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국가의 결정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니 앞으로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 더욱 다각도로 생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수파판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국제관계는 단순한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자 태국이 위태로워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태국이 한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고 계속 억지 주장을 부리는 태국 학생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